물러난 한동훈, 한덕수. 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 개표 방송 보시면서 잠을 설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잠자리에 가장 기분이 안 좋게 잠들었을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이분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87석에서 105석 예측 나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네,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을 지라는 제 책임입니다. 자, 저 때가 이제 어제 오후 6시 이제 본투표가 마감된과 동시에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예측조사가 발표되고 나서 상당히 민주당의 선거 상황실과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 분위기가 극명하게 상반됐고 저 말을 하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 10분 정도 뒤에 이 상황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최진영 변호사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물러나겠다. 오늘 아침 조간 상황만 봐도 계속 간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물러났어요. 혹시 이거는 예견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견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식의 어떤 짐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김수환 추기경의 내 탓이오라는 얘기가 지금 딱 떠오르는데요. 네.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면서 오늘 오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민심은 항상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비대위원장 물러납니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들이 물었죠. 용산 대통령실과 공통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라고 하니까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남 탓을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 100일 동안 내가 정말 뼈 빠지게 어떻게 보면 밥 한 번 못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지고 가겠다라고 했다는 점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이 선거에 대한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결기를 보내는 것이고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야? 한마디로 졌지만 나름 잘 싸운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게 상당히 중론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어떤 전략적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여당이 패배를 하고 야당이 절대적인 승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200석을 막았다라는 걸 가지고는 어떤 익스큐즈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책임을 지고 모든 책임을 자기가 책임지고 통감을 하고 물러남으로써 사실상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전략적 선택,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총선 기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이 임기는 총선이 끝나고도 이어질 것임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때 그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도 제 역할 완수하겠다라는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어차피 저를 보고 찍어줘봤자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요.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할 겁니다. 최진모 교수님, 저 때는 분위기가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다. 그냥 간다. 그런데 이 하룻밤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물러나게 된 걸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니 일단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데 뭐
원론적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책임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에 책임을 지고 진두지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아마 이제 저 때는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총선 끝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권에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서 상당히 껄끄러운 구성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다고 하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는 엄청나게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차후에 이제 제2인자에서 1인자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저런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참패한 상황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은 오로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럼 한번 물러설 수밖에 없죠. 다만 저 말의 의미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물러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를 그만둘 거냐?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물러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별히 정치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중에라도 어떤 형태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당장은 물러나지만 어떤 기회가 돼서 다시 여론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다시 옹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되면 다시 또 정치 전면에 들어설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서 최진영 변호사님 그 얘기 중에 역대 이 보수 정권에서 총선 패배 때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는 다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이 물러날 것이면 예견이 됐어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오늘 물러나고 이제 최재문 교수님은 뭔가 정치적 생명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닐 것이다. 뭔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됐어요. 과연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앞일을요? 네. 기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원해서 이 정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워낙 당이 어려운 국면에 처하다 보니까 사실 그 정치계에 등판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으나 과연 언제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연말에 비대위원장직에 나서면서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본인은 온전히 소모되겠다. 나는 과실은 취하지는 않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간에 보여온 행보를 보면 그 말에 대한 약속은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네. 하지만 지금 뭐 전반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 심판론이라는 이 바람이 너무 강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지지도, 인기 이런 걸로 그것을 돌파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죠. 그러니까 총선에 대한 패배는 상당히 한동훈 위원장에게 일단 오늘 상황에서 치명타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뭐 완전히 사라진다? 그거는 저는 상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치 않아도 분명히 당에서 부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175대 이제 108이 됐잖아요. 108번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하하. 참 어려운 국면인데 그럼에도 이 정도라도 건지게 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보수 지지층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럼 누구를 세울 것이냐 그 시기만 문제이지 분명히 다시 저는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전현 평감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유명한 대사.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은 뭔가 분위기상 물러나지만 다시 뭔가 큰 선거,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지방선거, 또 3년 뒤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뭐 언론도 그렇습니다만 정치권에서 잠재적 대선 주자로 보기에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압승으로 한동훈이란 껄끄러운 상대를 뭔가 조금 무력화시켰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별로 껄끄럽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체제를 꾸린 이후에 전면적으로 국정기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민심을 잘 읽었다면 정말 껄끄러운 상대가 됐을 텐데 굉장히 오락가락한 것이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90도 폴더했다가 또 그다음에는 야당 심판원을 외쳤다가 그랬다가 다시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국민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리더십의 요체가 과연 무엇이냐.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계속
청와대와 어떤 박자를 맞추면서 가는 리더십이냐 아니면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냐에 대해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저는 이번 선거의 패배는 굉장히 치명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의 운명은 당의 부름만을 받아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약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소환하려면 그 필요성이 있을 때 당내에서 움직임이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관계 설정을 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리더십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보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네. 야당을 공격하고 과거에 썼던 좀 낡은 프레임을 쓰면서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까먹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라 당분간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윤재욱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체제로 당을 수습하고 당분간 끌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이었어요. 바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총선의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이것도 혹시 오늘 예견된 거예요, 오늘? 물러날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건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미리 사표 썰었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잘 되면은 물론 사표 그냥 찢어버리겠지만 이거 잘못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국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그대로 아닙니까? 국민의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정을 쇄신하고 더불어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뜻은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야당에 대한 어떤 국민의 그 어떤 지지세 이런 부분까지도 다 끼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지금의 어떤 그 시스템, 지금의 비서진 가지고는 어렵다. 그러면은 현재 어떤 그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한 그 총리에 대한 사표, 나아가서 지금 그 안보실장을 제외한 모든 실장과 어떤 비서진에 대한 어떤 사표를 통해서 한마디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새로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 2기를 꾸려가겠다라는 쇄신의 의지를 밝혔다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뼈아프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뭐 육참골단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강요받았던 그런 어떤 느낌이 강하게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최진봉 교수님 사실 보세요. 2년 전 2022년에는 굵직한 선거 때 민심은 그때 윤석열 정부의 힘을 연속해서 불어넣어줬어요. 대선도 승리를 안겨줬고 3개월 뒤에 지방선거도 승리를 국민의힘이 안겨줬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정반대의 이 선택을 민심은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주요 이 보좌진들, 대통령 보좌진들이 사퇴 의사 표명한 거 혹시 뭐 만시지탄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물러나는 건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는데 대신 물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초기만 해도 국민들이 그래도 열심히 해보라고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저는 대선의 결과 때문에 지선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으니까 좀 열심히 잘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국민들이 그래도 힘을 실어줬다? 힘을 실어준 거죠. 근데 2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의 상태를 보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실망감 안겨줬어요. 무능함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거잖아요. 아니 2년이란 기간 동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제대로 업무를 못하고 대통령실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못하는 부분 또 야당과 소통도 안 하고 불통의 정부의 이미지만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서 이번에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 심판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온 거라고 네. 저는 보는데 저는 이게요. 지금 뭐 대통령은 이관섭 실장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국정쇄신하겠다고 하는데 네.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논란이 됐던 이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가고 뭐 국정쇄신 안 하고 야당 대표는 끝까지 안 만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일에는 극도로 잘 안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불만을 계속 쌓게 만드는 요소가 됐는데 네. 오늘 저렇게 얘기했지만 저게 실천될지는 차후에 지켜볼 일이다. 네.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렇게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실천되는지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아래 자막도 나옵니다만 윤 대통령의 이제 메시지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앞으로는 쇄신하겠다 했는데 김현주 평론가님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게 어쨌든 원하건 원치 않건 윤석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거대 야당이라는 이 뭔가 이 조직과 이 세력과 앞으로 국정 운영을 계속하게 됐어요. 이 남아있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민주주의의 요체가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임기 2년 동안 입법부의 조력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뭐 시행령 통치니 이런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하셨습니다만 오죽하면 시행령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런 국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딱 중간 지점에서 선거가 있었잖아요, 총선이. 이제 과거 정부들을 보게 되면 어떤 정부에서는 초기에 총선이 있거나 후기, 말기에 있거나 그랬는데 이번에는 딱 2년 지나고 3년이 남은 시점에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중간 선거적인 성격, 그러니까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동안 이제 대통령실에 쌓여왔던 뭐 일종의 뭐 불통의 이미지랄까 좀 아집으로 보이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께서 심판의 성격으로 이와 같은 거대 의석을 야당에 지금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관계 재설정을 하고 야당과의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술에 배가 부르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어제 총선이 끝났고 오늘이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정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그 신호탄이 되는 것은 인적 쇄신입니다. 내각이 이제 총사퇴하고 참모진을 교체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야당과 손을 잡지 않고는 앞으로의 3년간이 너무 멀고 요원한 정말 힘든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변화는 그러게요.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민주당만의 의석이 175석, 오늘 선관위 공식 발표했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108석, 그리고 조국 신당 그리고 이 범야권 합치면 지금 이 200석이 지금 192석이죠. 108석을 빼면 192석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언론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현 평론가님, 이제 상황 논리란 게 있잖아요. 그 전에는 이 총선이 있기 전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뭐 요즘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만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 제1야당 대표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는데 이제는 상황 논리상 대통령이 오히려 손을 먼저 내민다고 할 때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안 받을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계속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어떤 대화를 계속 주장해 왔고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라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말 진심 어리게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 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네. 또 김부겸 상임 선대위원장도 대화 정치를 복원해야 되고 대통령이 빨리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협치가 안 된 걸 야당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고 지도자이고 또 대통령이 굉장히 야당에게 적극적으로 대화하자 하는데 야당이 뿌리친 게 아닙니다. 야당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친 표현으로 비판하거나 이러면서 협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금 국정 쇄신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방향
불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일단 야당 대표부터 만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네. 야당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협치 못하고 민생 파탄 이 부분 해결하지 못하면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만 괴로운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를 만나야겠고요. 지금 고집하고 있는 일부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과연 이게 개혁인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검토해야 될 과제인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